대한민국 서울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그랜드시아 호텔은 오늘따라 유난히 무거운 침묵과 화려한 조명이 기이하게 뒤섞인 채 숨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세기의 결혼식이라 불리는 성대한 행사가 열릴 크리스탈 홀에는 정재계의 거물들과 유명 인사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모여들었지만 그들의 표정 뒤에는 저마다의 계산적인 속내가 감추어져 있었다. 신부 대기실의 거울 앞에 선 한서연은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창백한 얼굴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유럽의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았다는 최고급 웨딩드레스가 그녀의 가녀린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서연에게 그것은 축복의 예복이 아닌 그녀의 자유와 영혼을 결박하는 새하얀 수혜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거울 속의 그녀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정교한 인형처럼 보였고 깊은 절망감이 눈동자 깊은 곳에 고여 있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과 현악 삼중주단의 연주 소리는 서연의 심장을 점점 더 옥죄어오며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잔인하게 알리고 있었다. 한올건설의 부도를 막기 위해 태산그룹의 후계자인 최태석과의 정략 결혼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그녀의 처지는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최태석은 업계에서도 소문난 남봉꾼이자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로 여자를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장식품 정도로 여기는 비열한 자였다. 서연은 상견례 자리에서 자신을 훑어내리던 태석의 탐욕스럽고 오만한 눈빛을 떠올리며 몸서리쳤다. 이 문을 나서 버진 로드를 걷는 순간 그녀는 인간 한서연으로서의 삶을 마감하고 태산그룹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힌 새장이 새가 되어 평생을 숨죽여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식장으로 이어지는 긴 복도의 어두운 구석에는 지난 3개월 동안 서연의 그림자가 되어 그녀를 지켜온 경호원 강도진이 조각상처럼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를 입은 그의 모습에선 단순히 고용된 경호원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압도적인 기백과 서늘한 카리스마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는 주위의 모든 움직임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었으며 무심한 듯 보이는 표정 아래에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용암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도진은 굳게 닫힌 신부 대기실의 문을 응시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손등 위로 굵은 힘줄이 붉어져 나왔고 그가 뿜어내는 기세에 눌린 지나가던 호텔 직원들은 본능적으로 그를 피해 돌아가며 겁에 질린 눈빛을 보냈다. 드디어 크리스탈 홀의 육중한 양문이 열리고 장엄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으나 서연의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장례식을 알리는 조곡처럼 들려올 뿐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팔을 잡고 붉은 카펫이 깔린 버진 로드 위로 첫 발을 내디뎠지만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아버지의 떨리는 손길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길끝 단상 위에는 최태석이 오만한 미소를 띤 채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마치 사냥터에 걸려든 먹잇감을 바라보는 맹수처럼 혀를 내두르며 그녀를 주시했고 하객들을 향해 여유롭게 손을 흔들며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했다. 서연의 창백한 얼굴이나 떨리는 어깨 따위는 그의 안중에 없었으며 오로지 이 결혼을 통해 얻게 될 한올건설의 지분과 대중의 관심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단상 위에 올라 태석과 마주선 서연은 극심한 공포와 혐오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으나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있었다. 줄의 사제가 사랑과 헌신에 대한 맹세를 낭독하는 동안 태석은 하객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각도로 서연의 손을 으스러질 듯 세게 움켜쥐었다. 뼈가 부러질 듯한 고통에 서연이 신음하려 하자 태석은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띠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지금 웃지 않으면 내일 아침 뉴스에서 한올건설의 완전한 파산 소식을 접하게 될 것이라는 협박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하게 서연의 귓가에 달라붙었고 그녀는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벌어지는 이 추악한 협박극은
오직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지옥이었다. 줄의 사제가 근엄한 목소리로 신랑 최태석 군은 신부 한서연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겠느냐고 물었고 태석은 거침없이 큰 소리로 맹세했다. 하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지만 서연에게는 그 소리가 자신을 조롱하는 비웃음처럼 들렸다. 이제 사제가 서연을 향해 같은 질문을 던졌고 식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의 입술에 집중되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려 했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지자 장내에는 의아함 섞인 수군거림이 번져가기 시작했고 태석의 표정이 점차 일그러지며 눈빛이 험악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서연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려 부케 위를 적셨다. 바로 그 순간 식장 뒤편에 거대한 문이 쾅하는 굉음과 함께 열리며 무거운 정적을 깨뜨렸고 모든 사람의 이목이 그곳으로 쏠렸다.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강도진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는 보폭으로 버진 로드를 가로지르며 단상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예식의 진행을 방해하는 불청객의 등장에 태산그룹의 경호원들이 황급히 그를 저지하려 달려들었으나 도진이 내뿜는 살기에 압도되어 누구도 감히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도진의 눈은 오로지 단상 위에 서 있는 두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있었고 그 강렬한 눈빛은 마치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서늘하고 위협적이었다. 최태석은 자신의 결혼식을 망치러 온 불청객이 고작 서연의 개인 경호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당장 저 미친놈을 끌어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도진은 태석의 고함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무시하고 계속해서 전진했다. 단상 바로 아래까지 다가온 도진은 가볍게 몸을 날려 단상 위로 올라섰고 태석과 서연 사이를 가로막으며 섰다. 그는 태석을 등진 채 떨고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고 그 넓고 단단한 등은 마치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방패와도 같았다. 도진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서연에게 물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나가고 싶다면 지금 자신을 잡으라고 말이다. 도진의 말은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던 서연에게 내려온 한 줄기 동아줄과도 같았다. 그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도진을 올려다보았고 그 순간 지난 3개월 동안 묵묵히 자신의 곁을 지켜주었던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마주했다. 그 눈빛 속에는 어떠한 거짓이나 가식도 없었으며 오직 그녀를 구하겠다는 확고한 신념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태석이 쥐고 있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도진이 내민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을 꽉 잡았다. 식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하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태석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분노로 몸을 떨었다. 이성을 잃은 태석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도진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감히 천한 경호원 따위가 재벌 후계자인 자신의 여자를 가로채려 한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태석의 주먹이 닿기도 전에 도진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그의 팔목을 낚아챘. 우드득하는 소리와 함께 뼈가 비틀리는 고통이 태석을 덮쳤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도진은 태석의 팔을 꺾은 채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경고했다. 더 이상 그녀에게 손대지 말라는 나지막한 음성은 마이크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식장 전체를 울릴 만큼 명확하고 강력했다. 태산그룹의 회장과 임원들은 사색이 되어 경호실장에게 당장 병력을 투입하라고 소리쳤다. 순식간에 수십 명의 정장 차림, 경호원들이 곤봉을 꺼내 들고 단상 위로 쇄도에 들어왔다. 하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출구 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고
아름다웠던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도지는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완전히 숨긴 채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셔츠의 단추를 풀었다.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더 이상 평범한 경호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생사를 넘나들었던 전설적인 용병이나 고도로 훈련된 특수 요원만이 가질 수 있는 살벌한 투기였다. 그는 다가오는 적들을 응시하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웠는데 그 미소는 보는 이로 하여금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야수의 미소였다. 포위망이 좁혀오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도지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등 뒤에서 파들파들 떨고 있는 서연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안심시키듯 엄지로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두려움에 질린 서연은 도진의 넓은 등에 얼굴을 묻었고 그의 규칙적이고 힘찬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기이한 평온함을 느꼈다. 도진은 서연에게 눈을 감고 있으라고 속삭였다. 자신이 눈을 뜨라고 할 때까지 절대 뜨지 말라는 그의 말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이제 곧 시작될 처절한 싸움을 예고하며 강도진은 태산그룹의 정예 경호원들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폭발적인 기세로 발을 내디뎠다. 첫 번째 경호원이 곤봉을 휘두르며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었지만 강도진의 움직임은 그들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였다. 그는 가볍게 몸을 비틀어 공격을 피해냄과 동시에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어 명치를 정확하게 타격했다. 억하는 단말마와 함께 거구의 사내가 바닥으로 처참하게 고꾸라졌고 도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빼앗은 곤봉을 이용해 뒤따라오던 두 명의 다리를 가격하여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다. 식장 안은 하객들의 비명과 둔탁한 타격음으로 가득 찼지만 도진의 호흡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는 마치 잘 짜인 안무를 소화하는 무용수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며 사방에서 쏟아지는 무자비한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내고 치명적인 반격을 가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은 채 그의 손에 이끌려 움직였지만 귓가를 스치는 날카로운 바람 소리만으로도 상황의 급박함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단상 아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태석은 분노에 차서 목에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저놈을 죽여서라도 당장 막으라는 그의 살벌한 명령에 더 많은 경호원이 무대 위로 벌떼처럼 올라왔다. 하지만 도진은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철저히 보호하며 출구를 향해 전진했다. 달려드는 적의 팔을 꺾어 인간 방패로 삼고 다른 적의 공격을 교묘하게 유도하여 서로 부딪히게 만드는 그의 기술은 가히 예술에 가까웠다. 그것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니라 수많은 실전 경험과 사선에서 우러나오는 고도로 단련된 전투 감각이었다. 순식간에 10여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바닥에 나뒹굴며 고통을 호소했고 도진이 지나간 자리에는 신음하는 패배자들만이 남았다. 그는 서연의 손을 한순간도 놓지 않은 채 거침없이 나아갔다. 크리스탈 홀의 거대한 문을 박차고 로비로 나왔지만 상황은 여전히 긴박하게 돌아갔다. 호텔 보안팀까지 합세하여 수십 명의 인파가 두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펼쳐지는 숨 막히는 추격전은 마치 액션 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했다. 도지는 주변의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활용하여 위기를 타개해 나갔다. 그는 로비에 놓인 거대한 화분을 발로 차 넘어뜨려 추격해오는 무리의 발을 묶고 서비스 카트 뒤로 몸을 숨기며 보안 요원들의 시야를 교란했다. 서연은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도진이 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온기에 의지에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지만 동시에 가장 짜릿한 일탈을 경험하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비상구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동안 도진은 품에서 무전기를 꺼내 어딘가로 짧고 간결한 신호를 보냈다. 그들이 숨을 헐떡이며 지하 3층에 도착하자
미리 준비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를 켜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도진은 신속하게 서연을 조수석에 태우고 지체 없이 운전석에 뛰어올랐다. 시동을 거는 찰나 뒤따라온 태산그룹의 차량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주차장 입구를 막아섰다. 타이어 타는 매캐한 냄새와 엔진의 굉음이 지하 공간을 가득 메웠다. 도진은 백미러를 통해 적들의 위치를 냉철하게 확인하고는 기어를 조작하며 엑셀러레이터를 깊게 밟았다. 차는 맹수처럼 으르렁거리며 앞으로 튀어나갔고 도진의 능숙한 핸들링 덕분에 그들은 포위망을 뚫고 출구를 향해 질주했다. 호텔을 빠져나와 강변북로에 진입하자 뒤따라오는 추격 차량들의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흉포해졌다. 검은색 밴들이 좌우에서 압박해 들어오며 차체를 들이받으려 위협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도진의 표정은 차분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급커브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는 척하다가 순식간에 가속하여 추격 차량들을 따돌리는가 하면 좁은 골목길로 방향을 틀어 상대의 허를 찔렀다. 도진의 운전 실력은 전문 레이서를 능가하는 수준이었다. 복잡한 도심의 교통 흐름을 완벽하게 읽고 신호 체계를 이용해 적들을 하나둘씩 따돌리는 그의 모습에서 서연은 경이로움마저 느꼈다. 마침내 백미러에서 끈질기게 따라붙던 추격 차량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자 도진은 속도를 줄이고 한적한 국도로 들어섰다. 광란의 추격전이 끝나고 차 안에 무거운 정적이 찾아오자 서연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아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발은 제멋대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곁에서 묵묵히 운전하고 있는 도진을 곁눈질로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찢어진 셔츠 사이로 보이는 붉은 상처들이 방금 전에 치열했던 상황을 증명하고 있었다. 평범한 경호원이라고만 생각했던 그가 어떻게 그런 무시무시한 무력을 행사하고 영화 같은 운전 실력을 보여줄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서연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의문으로 가득 찼지만 지금 당장은 그가 지옥에서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실만이 명확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넸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서연의 얼굴에 다시 어두운 절망의 그늘이 드리워졌다. 태산그룹의 결혼식을 망치고 도망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 상상조차 하기 두려웠기 때문이다. 최태석은 절대로 모욕을 참는 성격이 아니었으며 아버지의 회사는 당장 내일이라도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녀는 창밖에 짙은 어둠을 응시하며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자신 때문에 죄 없는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라는 죄책감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혼란스러웠다. 서연은 도진의 옷자락을 꽉 쥐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의 표현이었다. 도진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갓길에 차를 세웠다. 그는 흐느끼는 서연을 향해 몸을 돌리고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전투 때의 거친 모습과는 달리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섬세했다. 도진은 서연의 젖은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의 가족과 회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최태석 따위가 당신을 해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말에는 근거 없는 위로가 아닌 확신에 찬 힘이 실려 있었다. 서연은 도진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신뢰감을 느꼈다. 마치 그가 세상의 모든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전능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졌다. 다시 시동을 건 도진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숲길을 따라 이동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고급 저택 단지가 어둠 속에 모습을 드러냈다. 입구를 지키던 경비원들은 도진의 차 번호를 확인하자마자 군말 없이 차단기를 올려주었다.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평범한 경호원이 살기에는 지나치게 호화롭고 보안이 철저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도지는 당분간 이곳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짧게 설명하며 거대한 차고에 차를 주차했다. 차에서 내린 서연은 눈앞에 펼쳐진 현대적이고 세련된 저택의 외관에 압도되었다. 이곳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마치 요새처럼 견고해 보였고 동시에 주인 모를 품격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던하고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거실이 나타났다. 도지는 서연을 소파에 앉히고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왔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서연은 컵을 쥔 손을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도지는 그녀의 곁에 앉아 멍이 든 손목을 살폈다. 결혼식장에서 최태석에게 억지로 잡혔던 자국이 붉고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도진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구급상자를 가져와 서연의 손목에 약을 바르기 시작했다. 차가운 약 기운과 도진의 따뜻한 체온이 동시에 느껴지자 서연의 가슴속에서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도진에게 물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고 말이다. 서연의 질문에 도진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그는 약을 바르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밝힐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다. 도진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지금은 그저 당신을 지키는 사람으로만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오면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말해주겠다는 그의 목소리는 진중했다. 서연은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다. 지금 자신을 지옥에서 구해준 유일한 사람이 바로 그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도진의 어깨에 기대어 지친 몸을 맡겼고 도진은 그런 그녀를 묵묵히 받아주었다. 서연이 깊은 잠에 빠져들자 도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테라스로 나갔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머리를 식히기에는 부족했다. 그는 품에서 다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가자마자 상대방이 기다렸다는 듯 즉각 전화를 받았다. 도진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태산그룹의 모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한올건설에 대한 공격을 방어할 완벽한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미리네 그룹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라는 명령을 덧붙였다. 전화기 너머에서 당황한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도진은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은 이제 사냥을 시작하려는 맹수의 것처럼 서늘하게 번뜩였다. 태산그룹의 본사 회장실은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것처럼 처참하게 부서져 있었고 값비싼 예술품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최태석은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집어던지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중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치욕을 안겨준 강도진과 한서연을 떠올리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감히 일개 경호원 나부랭이가 대한민국 서열 2위인 태산그룹의 후계자에게 주먹을 날리고 신부를 납치해 갔다는 사실은 그의 높은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비서실장과 임원들은 태석의 광기 어린 난동에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다. 태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집어들고 금융계열사 사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당장 한올건설의 모든 자금줄을 끊어버리고 대출 상환을 독촉하여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부도 처리를 하라는 잔인하고 즉흥적인 명령이었다. 그는 단순히 계약을 파기하는 수준을 넘어 한올건설과 관련된 모든 하청 업체들까지 모조리 짓밟아 버리겠다고 선언했다. 한서연이 자신의 발밑에 기어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만들겠다는 악랄한 의지가 그의 붉게 충혈된 눈동자에서 섬뜩하게 번뜩였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본보기식 처형이었다. 한편 서울 외곽의 안전가옥에서 눈을 뜬 한서연은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혼란스러워했으나 이내 지난밤의 기억이 밀려왔다. 악몽 같았던 결혼식과 탈출극이 스쳐 지나갔지만 손목에 감긴 붕대와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숲의 풍경은 모든 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거실로 나갔고 켜져 있는 대형 TV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속보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화면에는 한울건설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으며 채권단이 본사로 들이닥쳐 압류 딱지를 붙이고 있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붉은 글씨로 도배되어 있었다. 그녀가 가장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자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서연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액정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떴지만 그녀는 죄책감에 차마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는 평생을 바쳐 회사를 일궈온 아버지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고개를 숙인 채 죄인처럼 서 있는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그 초라하고 절망적인 모습은 서연의 가슴을 날카로운 칼로 후벼 파는 것 같은 고통을 주었다. 자신 하나만 희생하면 가족과 회사를 구할 수 있었는데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려 도망친 결과가 너무나 참혹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지금이라도 최태석에게 돌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모든 굴욕을 감내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결심을 굳힌 서연은 현관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지만 문을 열기도 전에 강도진의 단단한 팔이 앞을 가로막았다. 아침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듯한 도진은 땀에 젖은 채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맑고 깊었. 어디를 가려는 것이냐는 그의 물음에 서연은 차갑게 그를 밀쳐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 그만 비켜달라고 애원하며 자신이 돌아가야만 가족이 살 수 있다고 소리쳤다. 도진은 흥분한 서연의 어깨를 붙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지금 돌아가는 것은 불 속으로 뛰어드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차분하게 설득하려 했지만 공포에 질린 서연에게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다. 서연은 결국 참았던 울분을 터뜨리며 도진의 탄탄한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오열했다. 당신은 그저 힘없는 경호원일 뿐인데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태산그룹이라는 거대한 괴물 앞에서 당신이나 나나 파리 목숨에 불과하다며 절규했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뼈아픈 고백이기도 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며 제발 자신을 보내달라고 사정했다. 그녀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고 도진은 그런 그녀를 내려다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 그녀를 지키는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고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 도진은 무릎을 굽혀 서연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녀의 젖은 뺨을 따뜻한 손길로 감싸 안았다.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나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당신을 도망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주고 태석이 두 번 다시 당신을 넘보지 못하게 만들 힘이 자신에게 있다고 단언했다. 서연은 도진의 확신에 찬 태도에 놀라 울음을 멈추고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도진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서연이 보는 앞에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태도는 이제 고용된 경호원이 아닌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수장의 위엄을 갖추고 있었다. 전화가 연결되자 도진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고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렸다. 그는 수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지금 즉시 미린의 그룹의 법무팀과 재무팀을 한울건설 본사로 파견하여 채권단의 압류 절차를 전면 중단시키라고 지시했다. 또한 태산그룹이 불법적으로 자행한 자금 압박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라고 명령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서연은 도진의 입에서 나온 미린의 그룹이라는 단어에 귀를 의심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이자 세계적인 기업인 미린의 그룹을 그가 마치 자신의 손발처럼 부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통화를 마친 도진은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는 서연을 향해 정중하게 손을 내밀며 일어섰다. 그는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다고 말하며 당신의 아버지를 구하러 가자고 제안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도진의 손을 잡으며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무엇이냐고 다시 한번 물었다. 도진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의 등 뒤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날개가 펼쳐진 듯한 압도적인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주겠다고 말하며 현관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저택 밖에는 언제 도착했는지 모를 최고급 리무진과 미린의 그룹의 황금색 로고가 박힌 검은색 세단 수십 대가 도열해 있었다. 차에서 내린 정장 차림의 수많은 수행원이 도진을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일제히 회장님이라고 외쳤다. 그 우렁찬 목소리는 숲을 울릴 정도로 거대했고 서연은 그 비현실적인 광경에 압도되어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도진은 깍듯이 예우를 갖추는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으며 리무진의 뒷문을 열어 서연을 에스코트했다. 이제 평범한 경호원 강도진은 사라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인 미린의 그룹의 회장 강도진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며 구름을 뚫을 듯이 솟아있는 미린의 그룹의 본사 타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거대한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다. 강도진과 한서연을 태운 최고급 리무진이 타워의 정문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이미 수십 명의 임원진과 보안 요원들이 도열하여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차문이 열리고 도진이 모습을 드러내자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수십 명의 사람이 일제히 허리를 굽혀 경의를 표하는 장관이 연출되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연의 뒤에서 묵묵히 문을 열어주던 경호원이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이끄는 제왕으로서 그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 서연은 눈앞에 펼쳐진 믿기 힘든 광경에 압도되어 발을 떼는 것조차 잊은 채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도진은 굳어있는 서연에게 다가와 정중하면서도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이끌었고 두 사람은 수많은 직원의 존경 어린 시선을 받으며 로비로 들어섰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웅장한 로비는 발자국 소리가 울릴 정도로 고요했고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도진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이 감돌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마주치는 모든 직원이 걸음을 멈추고 깊이 고개를 숙였으며 도진은 익숙한 듯 가볍게 눈짓으로 그들의 인사를 받았다. 서연은 도진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끼며 이 남자가 자신이 알던 그 경호원이 맞는지 혼란스러워했다. 그의 등은 여전히 넓고 단단했지만 그 위로 짊어진 무게와 권위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순식간에 최상층 회장실로 그들을 안내했고 문이 열리자마자 비서실장이 다가와 긴급 보고를 시작했다. 도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집무실로 향하며 비서실장의 보고를 듣고 즉각적인 지시를 내렸.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명확했고 판단은 날카롭고 신속하여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한울건설에 대한 채권 매입을 즉시 시작하고 태산그룹이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 미린의 그룹과의 거래 중단을 경고하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태산그룹의 자금줄을 역으로 조여버리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서연은 도진의 등 뒤에서 그가 쏟아내는 전문 용어들과 거대한 액수의 자금들이 오가는 대화를 들으며 전율을 느꼈다. 집무실에 들어선 도진은 상석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서연은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발 아래 펼쳐진 세상은 너무나 작게 보였고
태산그룹의 본사조차 이곳에서는 그저 하나의 점에 불과해 보였다. 잠시 후 비서들이 모두 물러가고 방 안에는 두 사람만의 침묵이 흘렀다. 도진은 결제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피로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서연을 향한 애틋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도대체 왜 정체를 숨기고 자신의 경호원 노릇을 했는지 물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남의 뒤를 지키는 일을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도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응시했다. 그는 자신이 아주 어린 나이에 회장직에 올랐으며 주변에는 언제나 자신의 지위와 돈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 뿐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진실한 관계에 목말랐고 내부의 배신자를 색출하기 위해 잠시 신분을 감추고 세상 밖으로 나와 진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올건설의 위기와 서연의 처지를 알게 되었고 부패한 권력에 희생당하려는 그녀를 보며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호기심과 정의감으로 시작했지만 그녀의 곁에서 지켜본 강인함과 순수함에 점차 마음을 빼앗겼다는 그의 고백은 진솔하고 담백했다. 도진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가 겪었을 외로움과 중압감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고 자신을 위해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한 그의 진심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도진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제 더 이상 당신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맹세했다.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러 홍보팀장에게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제 숨어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아니라 세상 앞에 당당히 나서서 태산그룹의 만행을 고발하고 한올건설을 보호하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을 하려는 것이었다. 서연은 도진의 결단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 것에 대해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1시간 뒤 미린의 그룹 본사 1층 로비는 수많은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미린의 그룹 회장의 긴급 기자회견 소식은 대한민국 전역을 뒤흔들었고 모든 방송사가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도진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서연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들어섰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였지만 도진은 흔들림 없이 단상에 섰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침착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미린의 그룹이 한올건설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또한 태산그룹 최태석 부사장의 불법적인 협박과 폭행 사실을 폭로하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도진의 폭탄 선언은 현장에 있던 기자들뿐만 아니라 생중계를 지켜보던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재벌 간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도진의 발언은 순식간에 인터넷 검색어 1위를 장악했다. 특히 도진이 결혼식장에서 서연을 구해낸 경호원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그를 마치 드라마 속의 영웅처럼 칭송하기 시작했다. 반면 태산그룹과 최태석에 대한 비난 여론은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태산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도진은 서연의 손을 잡고 카메라를 향해 당당한 포즈를 취하며 이것이 정의임을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다시 회장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TV 뉴스를 통해 자신들의 모습이 보도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한올건설의 채권단은 태도를 180도 바꾸어 상환기한을 연장해주겠다고 연락해왔고 협력업체들도 다시 납품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서연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이 기쁜 소식을 전했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함께 눈물을 흘렸다. 도진은 그런 서연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비서실장에게 다음 단계의 작전을 지시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며 태산그룹이 완전히 백기를 들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그의 의지는 확고했다. 한편 최태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술병을 집어 던졌다. 자신이 무시했던 경호원이 감히 넘볼 수조차 없는 미린의 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굴욕감과 공포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그는 비서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든 반격할 방법을 찾아내라고 닥달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대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검찰이 태산그룹의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하면서 그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었다. 최태석의 눈에는 이제 이성이 사라지고 오로지 도진과 서연에 대한 파괴적인 증오심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도진은 밤늦은 시간까지 집무실에 남아 태산그룹의 재무 구조와 약점들을 분석했다. 그는 태산그룹이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간파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계획을 세웠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도진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도진은 잠든 서연에게 다가가 자신의 재킷을 덮어주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었다. 그의 눈빛은 냉철한 승부사의 것에서 다시 다정하고 따뜻한 연인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서연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이 싸움이 끝나면 평범한 연인들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내자고 마음속으로 약속했다. 다음 날 아침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미린의 그룹 계열사들은 태산그룹의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했다. 적대적 인수 합병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태산그룹 경영진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도진은 이 기세를 몰아 태산그룹의 주요 주주들을 만나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그의 명분과 실리 앞에 주주들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태산그룹 내부에서도 최태석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강도진이 설계한 거대한 덫이 최태석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한 것이다. 미린의 그룹 본사의 전략 상황실은 마치 실제 전장을 방불케 하는 긴박감이 감돌고 있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에는 태산그룹의 주가 변동 그래프와 주요 계열사들의 실시간 자금 흐름이 붉은색과 파란색 숫자로 어지럽게 뒤섞여 표시되고 있었다. 강도진은 상석에 앉아 냉철한 눈빛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고 그의 지시에 따라 수십 명의 금융 전문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이것은 총성 없는 전쟁이었으며 자본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앞세운 일방적인 포격이었다. 도진은 태산그룹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단기 유동성 자금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그들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고 그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태산그룹 회장실의 분위기는 초상집이나 다름없었다. 최태석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주가 그래프를 보며 핏발선 눈으로 고함을 질러대고 있었지만 이미 기울어진 대세를 막을 방법은 전무해 보였다. 주요 채권은행들은 도진의 압박과 태산의 불확실한 미래를 이유로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상환을 독촉하기 시작했다. 자금줄이 막힌 태산그룹은 하루하루를 버티기도 힘겨운 상황에 몰렸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곧 회사가 망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최태석은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는 임원들에게 재떨이를 집어 던지며 화풀이를 했지만 그것은 패배자의 비루한 발악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경호원 강도진이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도진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태산그룹의 주요 주주들을 포섭하기 위한 비밀 회동을 주선했다. 시내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이 모임에는 태산그룹 지분의 상당수를 보유한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계 자본 대표들이 참석했다. 도진은 그들 앞에서 태산그룹의 방만한 경영 실태와 최태석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경영진 교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의 논리는 정연했고 제안은 파격적이었기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투자자들의 마음은 급격히 도진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도진은 단순히 태산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경영진을 몰아내고 건전한 기업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한편 한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한올건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미리네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고 떠나갔던 직원들도 하나둘씩 복귀하고 있었다. 서연은 현장 사무소를 돌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협력업체들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직접 발로 뛰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도진이 만들어준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며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드러내고 있었다. 서연은 바쁜 일과 중에도 틈틈이 뉴스를 통해 도진의 소식을 접하며 그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지를 깨닫고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고마움과 사랑을 느꼈다. 늦은 밤 도진은 잠시 짬을 내어 서연을 만나기 위해 한울건설 사옥을 찾았다. 모두가 퇴근한 고요한 사무실에서 야근하고 있던 서연은 도진의 깜짝 방문에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도진은 피로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서연을 보는 순간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두 사람은 탕비실에서 믹스 커피를 타마시며 잠시나마 전쟁 같은 현실을 잊고 평범한 연인들처럼 대화를 나누었다. 도진은 서연의 손을 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하며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서연은 도진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며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도진은 그런 그녀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짧은 만남은 두 사람에게 다시금 싸워나갈 힘을 주는 소중한 충전의 시간이었다. 최태석은 벼랑 끝에 몰리자 결국 이성을 잃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태산그룹의 회장인 아버지로부터 경영권 박탈을 경고하는 최후 통첩을 받고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상태였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뒷골목 조직의 보스를 은밀히 호출하여 거액의 돈 가방을 건넸다. 그의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도진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판을 뒤집기 위해 가장 비열하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도진의 가장 큰 약점인 서연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도진의 정보망은 태산그룹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수상한 움직임까지 포착하고 있었다. 보안팀장은 도진에게 최태석이 최근 불법 심부름센터나 폭력 조직과 접촉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했다. 도진은 즉시 서연과 그녀의 가족에 대한 경호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최태석 같은 인간은 궁지에 몰리면 쥐새끼처럼 비열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도진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미리네 그룹 산하의 특수보안팀을 추가로 배치하고 서연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가동했다. 그는 이번 싸움에서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내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태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최태석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검찰은 태산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여 이중장부와 횡령 증거들을 확보했고 최태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 언론은 연일 태산그룹의 비리를 대서특필하며 최태석의 구속 가능성을 점쳤다. 여론은 완전히 등을 돌렸고 태산그룹 사옥 앞에는 최태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시위가 연일 이어졌다. 최태석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해버렸다. 그는 이제 잃을 것이 없는 짐승이 되어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증오심은 도진과 서연을 향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파멸을 담보로 한 자살 테러와도 같은 복수극을 계획했다. 도진은 태산그룹의 주가가 바닥을 치자 미리네 그룹을 통해
적대적 인수 합병을 공식 선언했다. 이것은 태산그룹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고 새로운 미린의 건설로 재편하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주식시장은 요동쳤고 개미 투자자들은 환호했다. 도진의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의 재개는 경악하면서도 찬사를 보냈다. 그는 단순히 돈으로 기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기업 윤리를 바로 세우고 시장의 질서를 회복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부와 여론의 지지를 동시에 얻었다. 도진은 이제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음을 직감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었다. 잠적한 최태석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이 유일한 변수였다. 그러던 중 도진에게 발신 번호 표시 제안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최태석이었다. 그는 쉰 목소리로 킬킬거리며 도진을 조롱했다. 네가 이긴 것 같지라고 비꼬는 그의 말투에는 섬뜩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최태석은 자신이 준비한 선물이 곧 도착할 것이라며 횡설수설하다가 전화를 끊어버렸다. 도진은 즉시 발신지 추적을 지시했지만 대포폰을 사용한 탓에 위치를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 도진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안전을 확인했다. 다행히 서연은 무사했지만 도진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도진은 즉시 경호 팀장들을 소집하여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그는 최태석이 노릴 만한 타깃들을 분석하며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들을 점검했다. 서연과 그녀의 부모님은 철통 같은 경호 속에 있었기에 접근이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남은 타깃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도진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바로 유학 중 잠시 귀국해 친구들과 여행을 떠난 서연의 남동생 한지훈이었다. 그는 경호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었고 최태석이 이 허점을 노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도진은 즉시 지훈의 위치를 파악하라고 고함쳤지만 이미 시간은 지체된 상태였다. 비서실장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와 지훈이 묵고 있던 펜션에서 실종되었다는 보고를 올렸다. 도진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분노했다. 자신이 방심한 틈을 타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한 최태석의 비열함에 치가 떨렸다. 그는 즉시 헬기를 준비시키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지훈을 찾으라고 명령했다. 동시에 최태석에게 다시 연락이 올 것을 대비해 통신 감청팀을 대기시켰다. 이것은 더 이상 기업 간의 전쟁이 아니라 목숨을 건 인질극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도진은 냉정함을 되찾으려 노력하며 머릿속으로 최태석의 심리를 분석했다. 그는 분명 지훈을 미끼로 자신을 유인하여 함정에 빠뜨리려 할 것이 분명했다. 도진은 서랍 속에서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글록 권총을 꺼내 탄창을 확인하고 재킷 안주머니에 숨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진의 휴대전화로 영상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영상 속에는 손발이 묶인 채 공포에 질려 있는 한지훈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 뒤로 최태석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서 있었다. 최태석은 카메라를 향해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장소를 알려줄 테니 혼자 오라고 협박했다. 경찰을 부르거나 허튼 수작을 부리면 동생의 목숨은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도진은 영상을 보는 내내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다. 그는 서연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비서실장에게 신신당부한 뒤 영상에 찍힌 배경을 분석하여 장소를 특정해냈다. 그곳은 인천 항구 근처에 버려진 냉동 창고였다. 도진은 홀로 차에 올라타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다. 이제 최후의 결판을 지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인천 항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폐냉동 창고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습하고 비릿한 바람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더하고 있었다. 가로등 하나 제대로 켜져 있지 않은 황량한 공터에 강도진의 검은색 세단이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도진이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뜨겁게 달아오른 피부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재킷 단추를 잠그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지만 그 단순한 동작 속에서도 숨길 수 없는 살벌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도진은 창고의 녹슨 철문을 응시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최태석과 그의 수하들이 파놓은 함정이 얼마나 위험할지 짐작이 갔지만 그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한지훈을 무사히 구해내고 서연의 눈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일념만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금소금을 내며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와 냉매가스의 역한 냄새가 진동했다. 창고 안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고 천장에 매달린 몇 개의 작업등만이 희미하게 바닥을 비추고 있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도진이 중앙으로 걸어 들어가자 창고 구석에 쌓인 나무 상자들 뒤에서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건장한 사내 수십 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일반적인 용역 깡패들과는 달리 눈빛이 흉포하고 움직임이 기민한 것으로 보아 전문적인 폭력 조직원들임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들 뒤편 높게 설치된 난간 위에 최태석이 의자에 묶여 재갈이 물린 한지훈을 옆에 두고 거만하게 앉아 있었다. 최태석은 제 발로 사지로 걸어 들어온 도진을 내려다보며 광기 어린 폭소를 터뜨렸다. 그는 마치 로마 시대의 황제가 검투사를 내려다보듯 손에 든 야구 방망이를 까닥거리며 도진을 조롱했다. 천하의 미린의 그룹 회장님께서 이렇게 비루한 곳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많았다며 비아냥거리는 그의 목소리는 텅 빈 창고 안을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최태석은 도진에게 당장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면 동생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던졌다. 하지만 도진은 그 말에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 싸늘한 눈빛으로 태석을 쏘아볼 뿐이었다. 도진의 침묵은 태석의 자격지심을 건드렸고 분노한 태석은 조직원들에게 손짓하며 저놈을 반쯤 죽여놓으라고 명령했다. 태석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20여 명의 조직원이 고함을 지르며 도진을 향해 일제히 달려들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쇠파이프와 주먹들이 도진을 덮쳤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몸을 움직였다. 첫 번째 공격해온 사내의 팔을 낚아채 꺾어버리고 그 반동을 이용해 뒤에서 접근하던 자의 턱을 올려찼다.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도진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좁은 포위망 속에서 최소한의 동작으로 상대의 급소를 타격하며 한 명씩 바닥으로 쓰러뜨렸다. 그의 주먹은 쇠망치처럼 무거웠고 발차기는 채찍처럼 빨랐다. 단순히 힘으로 밀어붙이는 싸움이 아니라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고 허점을 파고드는 고도로 정제된 살인 기술이었다. 난투극이 계속되면서 도진의 몸에도 하나둘씩 상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날아온 강목의 어깨를 가격당하고 날카로운 칼날에 팔뚝이 스쳐 셔츠가 붉게 물들었다. 하지만 도진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묵묵히 적들을 처리해 나갔다. 오히려 피를 볼수록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고 움직임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쓰러진 적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남은 조직원들의 눈에는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남자가 평범한 기업가가 아니라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춤거렸다. 바닥은 이미 쓰러진 자들의 신음과 핏자국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난간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태석의 얼굴은 점차 경악과 공포로 일그러졌다. 거금을 주고 고용한 전문 싸움꾼들이 단 한 명의 남자에게 추풍낙엽처럼 쓸려나가는 모습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소리를 질러 독촉했지만 도진은 마치 불사신처럼 다시 일어나 적들을 제압하고 있었다. 결국 마지막 남은 조직원이 도진의 주먹에 맞고 나가떨어지자 창고 안에는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도진은 피 묻은 손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난간 위에 최태석을 응시했다. 그 시선과 마주친 태석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다. 도진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난간으로 이어지는 녹슨 철제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갔다. 계단을 밟을 때마다 캉캉하고 울리는 금소금이 마치 태석의 심장을 조여오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궁지에 몰린 태석은 지훈을 일으켜 세우고 그의 목에 날카로운 잭나이프를 들이대며 더 이상 다가오면 죽여버리겠다고 악을 썼다. 인질극이라는 비열한 수단의 도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지훈은 공포에 질려 눈물 범벅이 된 채 도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태석은 도진이 멈추자 다시 기세등등해져서 자신의 승리를 확신한 듯 비열한 웃음을 흘렸다. 그는 도진에게 가지고 온 권총을 바닥에 버리고 손을 머리 위로 올리라고 협박했다. 도진은 태석의 말대로 재킷 안주머니에서 글록 권총을 천천히 꺼내 바닥에 내려놓고 발로 차 멀리 보냈다. 그리고 양손을 들어 저항할 의사가 없음을 보였다. 태석은 그제야 안심이 된 듯 긴장을 풀고 도진을 조롱하기 시작했다.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결국은 내 손바닥 아니라며 낄낄거렸다. 하지만 도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태석이 방심한 틈을 타 도진은 손목시계의 버튼을 눌렀고 그 순간 창고 전체의 조명이 일제히 꺼지며 암흑천지가 되었다. 당황한 태석이 비명을 지르며 허공에 칼을 휘두르는 사이 어둠 속에서 도진은 표범처럼 튀어나갔다. 며칠 전 미리네 그룹 보안팀이 설치해둔 비상 차단 시스템을 원격으로 작동시킨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태석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잠시 후 비상 전력이 가동되며 희미한 조명이 다시 들어왔을 때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다. 태석은 칼을 떨어뜨린 채 팔이 꺾여 바닥에 처박혀 있었고 도진은 한쪽 무릎으로 태석의 등을 누르며 그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있었다. 지훈은 밧줄이 풀린 채 구석에서 떨고 있었다. 도진은 태석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것이 네가 선택한 결말이라고 말하며 그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처박았다. 태석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도진의 눈에는 자비가 없었다. 그는 태석의 뺨을 거칠게 때리며 서연과 지훈에게 준 고통을 똑같이 느껴보라고 싸늘하게 일갈했다. 그때 창고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도진이 미리 연락해둔 경찰 특공대와 검찰 수사관들이 도착한 것이었다. 철문이 부서지듯 열리고 완전 무장한 경찰들이 들이닥쳐 현장을 장악했다. 바닥에 쓰러진 조직원들은 줄줄이 연행되었고 최태석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졌다. 그는 경찰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자신이 누군지 아느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담당 검사는 도진에게 다가와 격려를 하며 신속한 제보 덕분에 검거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을 챙겨달라고 부탁하고는 긴장이 풀린 듯 벽에 기대 앉았다. 지훈은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구급차로 이송되었고 도진은 응급처치를 받기 위해 구급대원에게 몸을 맡겼다. 찢어진 셔츠 사이로 드러난 상처들을 소독하는 동안 따가운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는 안도감에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경찰 통제선을 뚫고 서연이 울먹이며 달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도진의 모습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도진이 일어나 그녀를 받아주었다. 서연은 도진의 품에 안겨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도진은 아픈 팔로 서연을 꼭 안아주며 다 끝났다고 다정하게 속삭였다. 그의 품에서 서연은 비로소 지옥 같았던 공포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구급차의 붉은 불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둘만 남은 것처럼 애틋하고 평화로웠다.
도진은 서연의 젖은 눈물을 닦아주며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그 말에는 단순한 귀가의 의미를 넘어 그들이 겪었던 고난의 여정을 끝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자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밤하늘의 먹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태산그룹 최태석 부사장의 납치 감금 및 살인 미수 혐의 체포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과 한지훈의 증언, 그리고 도진이 확보한 태산그룹의 불법 비자금 장부까지 공개되면서 태산그룹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다. 최태석의 구속은 확실시되었고 태산그룹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강도진 회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인지를 구출한 영웅으로 칭송받으며 미린의 그룹의 이미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주식시장에서는 태산그룹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는 동안 미린의 그룹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도진은 병원 VIP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의사는 최소 2주간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도진은 침대에 누워 업무를 처리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서연은 그런 도진에게 잔소리를 하며 사과를 깎아주었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편안해 보였다. 지훈도 다행히 큰 외상 없이 퇴원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서연은 도진의 입에 사과 조각을 넣어주며 이제 정말 다 끝난 거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진은 사과를 씹으며 빙긋 웃었다. 아직 하나 남았다고 말하는 그의 눈빛이 장난스럽게 빛났다. 서연이 의아해하며 그게 뭐냐고 묻자 도진은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아직 몸도 성치 않은 환자가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뜬금없는 물건이었다. 도진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도진은 서연의 손을 잡고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사람은 당신뿐이라고. 그리고 평생 당신의 경호원이 되어주겠다고 고백했다. 갑작스러운 프러포즈에 서연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전쟁 같은 사랑의 끝에서 가장 평범하고 달콤한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계절이 2번 바뀌어 어느덧 서울 거리에는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지난 겨울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태산그룹의 비리 스캔들과 최태석의 구속 사건은 법원의 엄중한 실형 선고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최태석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었으며 태산그룹은 강도진 회장의 주도하에 해체 및 재편 과정을 거쳐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동안 공포와 불안에 떨었던 사람들은 이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고 뉴스에서는 더 이상 자극적인 폭로전 대신 경제 회복과 새로운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묵묵히 정의를 실현하고 자신의 자리를 찾아간 강도진과 한서연이 있었다. 한울건설의 사장실 창가에선 한서연은 분주하게 움직이는 공사 현장을 내려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회사는 미린의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과 서연의 혁신적인 경영 덕분에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설사로 급부상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진 나약한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직접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누비며 직원들과 소통하고 밤새워 설계 도면을 검토하는 열정적인 경영자로 성장해 있었다. 직원들은 위기 속에서 회사를 구한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따랐고 서연 또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며 하루하루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도진과 함께 찍은 사진이 액자에 담겨 따스한 햇살을 받고 있었다. 강도진 또한 미린의 그룹의 회장으로서 숨가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과거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재벌 총수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소통과 상생을 강조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그는 수행원들을 대거 줄이고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의 고충을 직접 듣는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세간에서는 그를 경호원 출신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여겼고 그의 인기는 연예인 못지않게 높았다. 하지만 도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케줄은 언제나 서연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는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반드시 서연을 찾아가 평범한 연인으로서의 시간을 보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두 사람은 처음으로 도망쳤던 그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강물에 반사된 윤슬이 보석처럼 반짝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도진은 서연의 손을 잡고 만지작거리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쫓기는 신세가 되어 이곳을 지났었는데 이제는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당당하게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서연은 도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그날 당신이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도진은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당신이 용기 내어 내 손을 잡았기에 우리 둘 다 구원받은 것이라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날 저녁 도진은 서연을 자신이 사는 저택으로 초대했다. 은은한 조명과 향긋한 꽃내음으로 장식된 정원에는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한 만찬이 준비되어 있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품에서 다시 한번 그 반지를 꺼내 들었다. 병원에서의 프로포즈가 너무 초라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던 그는 정식으로 다시 청혼하기 위해 오랫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왔던 것이다. 도진은 한쪽 무릎을 꿇고 서연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은 당신을 지키는 임무를 맡게 된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는 계약 기간이 없는 평생의 반려자가 되어 당신을 지키고 싶다고 진심을 담아 고백했다. 서연은 감동에 젖어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은 나의 영원한 보디가드이자 유일한 사랑이라고 대답하며 도진이 끼워주는 반지를 받아들였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녀의 손가락에서 영롱하게 빛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했다. 그것은 비즈니스나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오직 사랑과 신뢰로 이루어진 진정한 결합의 순간이었다. 도진은 서연을 안고 빙글빙글 돌며 아이처럼 기뻐했고 정원에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한 달 후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인 그랜드 시아 호텔에서는 다시 한번 세기의 결혼식이 열렸다. 하지만 이번 결혼식은 일장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숨막히는 긴장감 대신 설렘과 기쁨이 가득했고 가식적인 하객들 대신 두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는 가족과 지인들이 자리를 채웠다. 식장 입구에는 축하 화환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늘어서 있었고 취재진들의 열기 또한 뜨거웠다. 도진은 턱시도를 입고 버진 로드 끝에 서서 신부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보다는 벅찬 기대감이 가득했고 하객들은 그런 그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박수를 보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했다. 그녀의 드레스는 화려함보다는 우아함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그녀의 청초한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서연의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이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고 그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난번 결혼식 때의 절망적인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도진은 걸어오는 서연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며 그녀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가슴속에 새겼다. 그것은 단순히 결혼식의 순서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고난의 길을 지나 행복의 문으로 들어서는 상징적인 발걸음이었다. 단상에 오른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맞잡은 두 손을 놓지 않았다.
주례 대신 두 사람이 직접 작성한 혼인 서약을 낭독하는 시간이 되었다. 도진은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 앞에서 맹세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나 당신의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어 당신의 웃음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서연 또한 떨리는 목소리로 맹세했다. 당신이 지친 날에는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당신이 어두운 길을 걸을 때는 환한 등불이 되어 함께 걷겠다고 다짐했다. 진심이 담긴 두 사람의 서약에 하객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시기 절정에 다다르고 신랑 신부 행진의 순서가 되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꽃가루가 흩날리는 버진 로드를 걸어가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힘차고 경쾌했다. 도진은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 진짜 당신의 남편으로서 첫 임무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그 임무는 평생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두 사람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식장 문을 나섰다. 그 문 밖에는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하는 적도 쫓아오는 추격자도 없었다. 오직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눈부신 미래만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결혼식을 마친 뒤 두 사람은 곧바로 공항으로 향했다. 신혼여행지는 도진이 예전부터 서연과 꼭 함께 가고 싶어 했던 지중해의 작은 섬이었다. 리무진 뒷좌석에 앉은 도진과 서연은 깍지 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한강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고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도진은 문득 서연을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다. 그날의 긴장감과 경계심은 이제 완벽한 신뢰와 사랑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회장직을 버리고 그녀의 경호원이 되었던 일이라고 확신했다. 비행기 이륙 시간이 다가오자 도진은 서연을 에스코트하며 탑승구로 향했다. 공항 직원들이 알아보며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오직 서연만을 챙겼다. 비행기에 올라타 자리에 앉은 서연은 창밖의 활주로를 바라보며 도진에게 물었다. 우리가 돌아오면 또다시 전쟁 같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까봐 걱정되냐고. 도진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어떤 전쟁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이제 나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이자 이유인 당신이 곁에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잔을 부딪혔다. 맑고 청아한 유리잔 소리가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울렸다. 비행기가 힘차게 날아올라 구름 위로 솟구쳤다. 아래로 보이는 세상은 점점 작아졌지만 두 사람이 느끼는 행복의 크기는 우주만큼 거대했다. 도진은 잠든 서연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평범한 경호원이라 생각했던 자신이 재벌 회장이 되었듯이 앞으로의 삶에서도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녀를 향한 사랑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이제 회장 강도진이기도 했지만 영원히 한서연만의 헌신적인 경호원이기도 했다. 구름 사이로 뚫고 들어온 찬란한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그들의 긴 이야기는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다.